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역전이 저번에 학습지 3페이지가 앞면에서 끝났었죠. 그래서 여전히 학습지 3페이지고요. 3페이지 뒷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앞면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었냐면 삼국이 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쟁,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각국이 백제부터 시작해서 전성기를 누려가면서 또 한강을 장악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밑에서는 가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볼 수 있겠지만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신라의 삼국 통일. 자, 이제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뒷면을 펴면 시작하는 연표가 이 연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고구려가 지금 계속해서 수, 당, 이거 어느 나라죠? 그쵸, 중국에 있는 왕조들이죠. 중국에 있는 왕조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연개소문이라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당 동맹이 체결되네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이 체결되는 모습, 그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연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나당 동맹이 갑자기 동맹이 전쟁이 됐어요. 나당 전쟁이 전개돼서 이제 결국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삼국이 통일되면서 이제 삼국 통일이 완수되는 모습까지 연표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이 이전 시기라고 하면 삼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던 시기죠. 경쟁하면서 싸우던 시기까지만 해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안 들어봤나요?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남북조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랑, 그러니까 삼국의 각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국이 분열돼 있다라고 한다면 외부 세력을 뭐 정복한다던가 전쟁을 통해서 정벌하러 간다던가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 바쁘겠죠. 그런데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바로 수나라죠. 이 수나라가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이제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수나라를 이어서 618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수나라가 금방 멸망하게 되죠. 선생님이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중국의 수나라가 너무 고구려에다 꼬라박다가 이제 당나라로 이어지고 이제 수나라가 금방 멸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하면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안정화가 됐죠.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이제 고통받는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자,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고구려가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자, 위치를 대충 살펴보면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에 고구려가 있다면 여기 만주 지역이죠. 여기 중국이에요. 자, 여기 있는 돌거리라고 하는 민족은 중국 뒤편 요쯤에 있습니다. 돌거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돌거리와 고구려가 연합을 해서 중국에 있는 수당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돌궐과 연합해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수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고요. 결국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죠. 수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나라는 황제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번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수나라가 짧게 가다 보니까 2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수문제, 그다음에 수양제. 이 둘 모두 고구려를 적극적으로 침공해 오는데 그 중에서 더욱더 강력한 펀치를 날렸던 황제는 두 번째인 수양제입니다. 어찌되었든 수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입을 하게 되고 그 여러 차례의 침입을 고구려는 성공적으로 모두 막아내게 됩니다. 자, 수양제가 마지막으로 침공을 했던 113만의 대군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던 전쟁에서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의 병력을 잘 막아내고 수나라의 병력이 돌아가는 중에 아까 연표에서 봤었죠. 살수라고 하는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자, 이 살수라고 하는 강에서 이 돌아가는 수나라의 군대를 성공적으로 또 패퇴시켰던 그 전투가 살수대첩이죠. 그리고 이때 고구려를 이끌고 있었던 장수가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수와의 전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 역시도 고구려가 또 일종의 눈엣 가시죠. 눈엣 가시죠. 그래서 이제 당 역시도 수나라처럼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 야욕이 있었고요. 고구려는 역시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강경 대응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은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다가 당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리 성을 쌓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천리장성의 축조를 건의했고 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였는데, 이 연개소문의 권력이 점점 커지자 그 고구려 내부에서 이제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의가 펼쳐지고 있었고, 연개소문은 그거를 미리 알고 연개소문이 먼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642년에 연개소문은 왕까지 죽이고, 당시에 왕까지 죽이고 이제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을 옹립을 하면서 연개소문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죠. 그래서 앞에 연표를 보면은 여기 연개소문이 집권했다고 하는 시기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연개소문은 고구려에서 손에 꼽히는 당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고구려의 당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공격적이어지겠죠. 그래서 당시에 당의 황제였던 당태종, 그 다음에 고구려의 집권자인 연개소문, 서로 사신을 막 가두기도 하고 막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러던 중에 이제 645년에 당태종이 당의 대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죠. 자, 처음에는 고구려의 여러 성들이 빼앗기면서 당태종의 군대가 꽤나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다라는 상황도 온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냈던 그런 전투가 또 상징적으로 중요하겠죠.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안시성 싸움이라고도 하고 안시성 전투라고도 합니다. 자, 안시성 싸움에서 645년 승리를 하면서 결국 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까지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참 군사적으로, 전투적으로는 참 강력한 국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구려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왕조가 생기는 이런 정세의 변화 속에서 고구려가 또 이 수당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잠깐 이제 다시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연도로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시 시간을 살짝만 앞으로 돌려볼게요. 때는 642년입니다. 자, 642년이면 앞에 연표를 한번 보세요. 연표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집권해 있는 시기고요. 자, 백제는 이 시기에 왕이 누구냐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식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있어요. 자, 신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뭡니까? 신라는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의 한강 지역을 빼앗았죠. 거기에다가 신라는 마지막에 성왕의 뒤통수까지 치면서 지금 한강 지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42년 의자왕도 신라를 공격하고요. 고구려와도 신라는 전쟁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백제와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신라와의 전쟁에서 왕이 죽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고구려랑도 한강을 빼앗았고 그런 사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신라는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백제의 의자왕 있죠. 백제의 의자왕이 이제 초반에 641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642년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의 국경 지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들에 있는 40여 개의 성을 빼앗아요. 의정이 엄청난 또 군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이어서 어디를 빼앗냐면 성 중에 대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대야성은 어떤 성이냐면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라는 곳에 있는 성인데요. 이 대야성을 통하면 바로 신라의 내륙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만 더 봅시다. 이 대야성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신라의 집권자였던 신라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인 김품석이 이 대야성의 성주였습니다. 근데 김춘추의 사위가 성주라는 뜻은 여기에 누구도 있다는 뜻이에요? 김춘추의 딸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때 백제가 대야성을 빼앗으면서 당시에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을 죽이고 그 다음에 김춘추의 딸까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백제는 신라에게 성왕의 그런 복수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대야성을 빼앗기자 자, 이 신라의 집권자였던 김춘추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도 굉장히 강력했을 거고요. 이런 백제와 백제의 이런 협공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춘추가 먼저 선택을 한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를 갑니다. 고구려. 자, 당시에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에게 간 거죠. 이제 당시에 왕과 만나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김춘추가 도와달라고 했겠죠.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들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쉽게 얘기하면 한강 지역, 너희가 원래 그 진흥왕 때 빼앗아 갔던 그 땅 내놔라 이거예요. 도와줄 텐데 도와주면 그 땅 내놓으라는 거죠. 줄 수 있어요? 이건 김춘추가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땅도 아니죠. 그렇죠? 땅을 내주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빼앗기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땅까지 달라 그러면 이거 안 해주겠다는 거죠, 사실.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춘추는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신라에서 선택한 방법은 이제 당나라로 가자는 거였어요.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는 거였죠. 이미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백제가 약간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고구려한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신라를 안 도와주게 되고 신라는 당나라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미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642년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저기 당나라로 직접 갑니다. 자, 당나라에서는 김춘추를 매우 환대해요. 환영을 합니다. 당나라에서도 내부 사정을 알고 있겠죠, 신라에. 김춘추는 굉장한 큰 권력자고 다음에 왕위 계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환대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시기에 당과 신라의 동맹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으면 자, 당나라는 이미 안시성 싸움 등에서 패배하면서 고구려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신라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고구려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648년에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이제 삼국 통일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백제를 공격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에. 뭐 생략은 할 텐데 이 당시에 이제 활약하고 있었던 이제 신라의 거의 국가의 영웅 수준인 사람이 이제 김유신 장군이죠. 김유신 장군과 백제의 개백의 5천 결사대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찌되었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660년에. 자, 그런데 이제 고구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고구려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665년에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어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들끼리 지배층의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들끼리. 그래서 어떤 아들은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막 고구려의 성을 몇 개 가지고 당나라로 항복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내분 속에서 고구려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배층의 분열을 통해서 고구려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당나라와 신라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 668년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부흥운동이 이어지게 되죠. 뭐 우리나라 망했네,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끝내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는 상당히 오래된 나라고, 고구려인 백제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조금 있다가 또 어느 정도 활용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신라와 당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와 당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 동맹이긴 한데 당나라가 하는 행동들이 동맹이 아닌가? 신라 입장에서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당나라는 백제가 멸망하자 여기다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이름에 자신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이름에 역시 자신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관청을 설치합니다. 심지어 신라 땅에다가도 계림대도독부라고 하는 이름의 관청을 설치해요. 무슨 뜻입니까? 당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고 지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드러낸 거죠. 신라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미리 당나라와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삼국통일 과정, 이런 전쟁 과정 속에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었고요. 신라는 뭐 이대로 한반도를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당전쟁에서 여러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들 중에 가장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전투를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매소성 전투고요. 애소성 아니에요. 매소성이고요. 매소성 전투고, 두 번째가 기벌포 전투입니다. 기벌포 전투.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크게 격파하게 되고요. 특히 이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마지막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했다라고 종지부를 딱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76년 문무왕 시기에 드디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자, 당이 있고 한반도에 신라가 있죠. 근데 이제 당 뒤에 여기에 토번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주 성장을 하면서 당나라와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당은 신라와도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나라는 신라에다가 군사적인 힘을 모두 다 쏟아붓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군대를 빼고 사실상 이 기벌포 전투를 하기 전쯤이 되면 당나라는 신라에서의 전쟁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의 전쟁이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빼는 과정들, 이런 것도 이제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또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뭐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상황도 있었구나.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당나라가 신라한테 지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계와 의의가 있습니다. 한계와 의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좀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는 하죠. 현재적인 관점에서. 어찌되었든 신라 입장에선 영토가 늘어난 거긴 한데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의 영토가 아깝다는 거지. 고구려의 영토가 아깝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고구려가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나 현재적인 관점이고, 당시 입장에서는 신라는 어찌되었든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새 나라를 통일을 하게 되었고, 대동강 이남, 평양 정도 언저리에서 고구려 남부 지역, 고구려의 남쪽 지역 어느 정도는 영토로 편입을 하긴 한 거죠. 고구려의 위쪽 지역은 먹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리고 이제 한계로 꼽는 게 당나라의 개입이죠. 쉽게 얘기하면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요. 참 이거는 좀 이게 진짜 현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현재적으로 그 당시에 신라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 그러니까 신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 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에서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신라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당시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활용을 한 건데,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사이에 껴가지고 잘못하면은 둘이서 완전 딱 싸버리면 신라는 멸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게 당나라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의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를 격퇴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통치권, 지배권을 확보한 것, 그리고 이제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세 나라를 통일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문화가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삼국 통일이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가 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본 거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떠한 상황을 살펴볼까요? 그렇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소위 통일신라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물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우리는 통일신라야 라고 나라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통일 이후의 신라를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가 있는 걸 까먹었네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자, 보면 이게 이제 나당 전쟁에 있었던 전투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매소성이라고 하는 매소성 전투 보이죠? 그다음에 이 기벌포라고 하는 기벌포 전투. 여기 기벌포로 이제 당군이 빠져나가는 중이었어요. 빠져나가면서 이제 여기를 포위하고 있었던 신라군과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벌포 전투가 이제 마지막으로서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표를, 이제 연표가 좀 더 눈에 들어오죠. 앞에 맨 처음에 봤던 연표랑은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아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 당나라와의 전쟁, 중간에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이 시기가 참 신라에게는 참 고통스러웠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보이자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 삼국 통일을 완수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마무리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신라의 통일 이후의 모습은 어떨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남북국 시대라고 쓰여있죠. 남북국 시대.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남국은 신라일 텐데 북국은, 그렇죠, 고구려가 멸망한 지 딱 30년,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딱 30년이 지난 698년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라가 통일한 이후의 모습, 그다음에 발해의 성장 모습을 다음 시간 학습지 4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